박찬입니다.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로 오늘 뉴스7 광주 한남은 평소보다 10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긴급히 전해야 할 관련 소식이 있으면 뉴스 중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로 철강 수요가 줄고 있는데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유급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양창희 기자, 오늘부터 휴업이 시작된 거죠? 네, 제 뒤로 바다 건너 보이는 곳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입니다. 이 광양제철소에는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20여 곳쯤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 공장이 오늘부터 유급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휴업에 돌입한 공장은 주문이 없어서 설비가 사흘 이상 멈출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인데요. 정확히 몇 명이 휴업 대상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소 수십 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들 공장 직원에 대해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문량이 적어서 생산이 안 되는 공장들은 추가 휴업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유급 휴업은 1968년 포스코 창사 이래 처음인데요. 코로나19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자 자동차와 조선 산업이 불황에 빠졌고 철강 수요가 덩달아 줄어든 게 배경입니다. 포스코는 이에 따라 감산을 결정하고 보수공사가 끝난 광양제철 3고로의 가동을 최대한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량을 줄여왔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다 보니 직원 임금을 일부 감축하는 휴업까지 더해진 겁니다. 양 기자, 당장 걱정인 게 지역 경제인데요.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죠. 네, 광양시 인구가 15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제철소 직원이 6,400여 명이고요. 하청업체도 8,000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하면 종사자가 15,000명, 그러니까 광양시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철소 업황에 따라서 지역 경제가 들썩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이 근로자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입니다. 골목 상권은 코로나19로 찬바람이 불었다가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등으로 이제 겨우 한숨을 돌렸는데 다시 어려움이 찾아올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제철소 하청업체들도 원청 공장이 쉬면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매출이 감소하고요. 광양시가 걷는 지방세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이렇게 타격이 연쇄적이다 보니 광양시도 상황이 장기화되면 심각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휴업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광양제철소에서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논밭과 같은 농지는 농민이나 농업법인만 살 수 있고 취득세도 반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농업법인인 한두레 농산이 사들인 농지의 상당 부분을 농업법인을 주도해온 지역 중견건설사 회장의 자녀들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편법 증여는 아닌지, 땅값은 적정했는지, 농업법인에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닌지 유승용 기자가 다각도로 확인해봤습니다. 광주 이순환도로와 수안지구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한 한두레 농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입지가 좋아서 조성 당시인 2007년보다 공시지가만 6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거래가는 3.3제곱미터에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부르면 부실걸요? 1,000만 원까지는 안 돼도 거의 한 육박이니까 아마 부를 거예요. 요즘은 살던 분들은 많아서 너무 잘 찍어서. 산지 유통센터 주변 땅 소유자가 누군지 추적해봤습니다. 골프 연습장 주변은 40대 남성 한모 씨.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인근은 40대 여성 한모 씨. 나머지는 한두레 농산과 같은 계열사인 건설회사들 소유로 돼 있습니다. 개인 소유 땅은 지역 건설사 한모 회장의 아들과 딸이자 한두레 농산 대표의 형과 누나입니다. 한 회장 자녀들이 한두레 농산에서 사들인 농산물 유통센터 주변 농지는 12,000여 제곱미터. 회장 자녀들이 사들인 땅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거래 날짜는 모두 2018년 8월 17일입니다. 한두레 농산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같은 날 동시에 회장 자녀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땅값은 적정했을까? 회장 장남이 한두레 농산에서 사들인 농지입니다. 한두레 농산이 2008년 16억 3천여만 원에 사들인 땅을 10년이 지난 2018년에 단돈 83만 원을 높여 팔았습니다. 이 기간에 일대 땅값이 공시지가로만 수배 넘게 올랐지만 사실상 매입가 그대로 되판 겁니다. 한두레 농산이 2013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곡성군의 농지.
6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 땅도 같은 시기에 한 회장의 막내 아들에게 매입가와 큰 차이 없이 넘겨졌습니다. 농업법인인 한두레 농산의 자산을 모 회사의 회장 자녀들에게 사실상 헐값 매각한 겁니다. 농업법인은 그만큼 손실을 봤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부담, 손해를 감수하고서 이렇게까지 싼 값에 팔았다는 거는 그 결정을 한 이제 뭐 대표자나 실적 경영자나 임원들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땅값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땅을 매입하던 시점에 한 회장의 건설회사는 자녀들에게 5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땅값 상당 부분을 아버지 회사에서 빌려서 낸 겁니다. 먼 날에 내가 그래도 먼 날 보고 그런 거예요. 건설에서 매입을 할 수도 없어.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기들 명의로 산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건설에서 그 돈, 땅값이 나온 거예요? 은행 돈도 일부 내고 부족한 것은 건설에서 차입을 한 거예요. 이자 내고. 건설사 한 회장은 한두레 농산이 빚을 갚기 위해 자녀들에게 땅을 팔았다고 설명했지만 왜 헐값에 팔았는지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의 측근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장 교육감 측에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전 임원 A씨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 교육감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한 임원과 회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전 임원이 용돈을 달라며 돈을 요구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자 유치원 원장들이 차례로 입금했다는 답변을 남깁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유총이 장휘국 교육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KBS 확인 결과 광주 서부경찰서는 최근 한유총 광주지회 전 임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회원들에게 돈을 받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이 한유총 광주지회 전 회장 B씨의 회비 사용 의혹을 수사했지만 단순 업무상 횡령으로만 끝낸 뒤 이어진 수사입니다. 입건된 A씨는 KBS와 만나 불법 정치자금을 장교육감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에다가 그 돈을 다 받아내준 증거까지 다 제출했고요. 장휘국 교육감도 자신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치원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해서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바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경찰은 장교육감 측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21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통합당의 반발은 오늘도 이어진 가운데 광주와 전남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는데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만 5명이 배정됐습니다. 유성호 기자입니다. 상임위는 당장 오늘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법사위, 산자위, 외통위 등의 상임위가 회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추경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계속됐지만 광주 전남 국회의원은 상임위 배정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운영위원회엔 김혜재, 이용빈 의원, 법사위 소병철, 정무위 민영배, 기재위 양향자, 교육위 윤영덕, 서동용, 행정안전위 이형석, 문체위 이병훈, 농해수위 김승남, 서삼석, 윤재갑, 이계호, 주철현, 산자위 송갑석, 신정훈, 보건복지위 김원희, 국토위 조호섭, 김혜재, 겸임이 가능한 예결위엔 양향자, 김원희, 서동용, 정보위엔 이계호 의원이 배정됐습니다. 지역 현안을 풀기 위해 또 향후 정치적 행보를 고려해 의원들이 원하는 상임위에 대부분 배치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원팀을 강조한 광주는 고르게 분포가 됐고 전남은 농해수위에 쏠렸습니다. 재선인 송갑석, 서삼석 의원은 각각 산자위와 농해수위 간사를 맡아 역할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광주 전남 최다선인 3선의 이계호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을 원했지만 민주당은 야당 몫으로 넘겼습니다.
최고위원 도전이 관심인데 이낙연 의원이 당 대표에 도전하면 본인 출마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당 대표 선거를 돕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 양양자 의원과 서삼석 의원이 최고위원에 도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낙연 의원은 어제 광주 지역 의원들과 만찬 자리에서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회 일이 끝나는 오는 24일 이후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국회가 개원한 이후 광주와 전남 출신 의원들이 우리 지역과 밀접한 법안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 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광주 하남 산단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그보다 하루 전에는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만 노동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났을 때 입증 책임을 사업주나 법인이 지게 하고 처벌도 지금보다 강화했습니다. 21대 국회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헌법의 정신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통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도 여러 건 발의됐습니다. 광주 공공항 이전 사업이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지 선정과 이전 기한을 명시한 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법안과 기초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법안도 농도인 전남의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일부 사업의 위탁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관심을 모읍니다. 지난달 말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29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일부 법안은 내용이 중복되거나 이견이 제기돼 법 제정이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소방관으로 일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급여를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타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홀로 딸을 키운 아버지가 양육비라도 돌려받겠다며 이혼한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구조대원으로 일했던 32살 강모 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겪어오다 지난해 초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족급여 8천여만 원은 32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생모에게 지급됐습니다. 생모는 또 매달 91만 원씩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챙겼습니다. 홀로 두 딸을 키워온 아버지는 이혼한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그 사람을 보호를 해주겠다는데 그래서 저희도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된 거고요. 도덕적인 부분에서 당신이 이 돈에 대해서는 가져가더라도 양심적으로는 미안해해야 된다. 법원은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아버지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비용도 함께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는 나눠내는 게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남편이 딸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 일방적으로 양육했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육비 7,700만 원을 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상속 문제를 과거 양육비 청구라는 수단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떤 법의 맹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꼭 구하라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판결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어젯밤에 광주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와 승용차 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전복이 됐는데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운전자를 구해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구령을 맞춰가며 구조에 힘을 보태는 따뜻한 모습 함께 보시죠. 김서정 기자입니다.
광주 상무지구 도로에 승용차가 옆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금세 차량 주위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몰려듭니다. 주변을 지나던 1만씩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운전자 구조를 위해 망설임 없이 구령에 맞춰 힘을 한데 모읍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를 구하는 동안 다른 시민들은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합니다. 네, 여기 비자까지 사거리인데요. 지금 광명 상무지구 칠평동이에요.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해 전복된 건 어젯밤 9시 반쯤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소형 차량이 교차로에서 마주하던 택시와 부딪힌 뒤 방향을 바꾸면서 20-30m 날아와 이곳에 전도됐습니다. 교통사고를 처음 목격한 시민은 놀란 마음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친구들이랑 구호를 외치며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전복되어 있는 차를 이제 일으켜 세워가지고. 광주로 출장 왔다가 사고를 목격한 회사원은 구조 활동에 누구 하나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몸이 먼저 움직여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좀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신속한 시민들의 대처로 사고 차량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만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스쿨존에서 보호받지 못한 어린이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부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돌진한 차에 치인 6살 어린이가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던 차량에 옆면을 부딪힌 승용차. 우측 깜빡이를 켰지만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며 속도를 높입니다. 도로를 가로지른 승용차는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를 걷던 모녀를 덮쳤고 6살 난 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로 경찰은 운전자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 운전자는 첫 접촉사고 이후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맡겨 인도로 돌진한 차량의 속도와 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을 확인 중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이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건의 사고가 났지만 안전시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고 차량은 이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하던 차량과 먼저 부딪혔는데요. 유도봉이 별도로 없고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통법규 위반도 잦은 곳이라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애가 학교는 다녀야 되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약간 불안은 하고. 교통 전문가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서도 사고 위험이 큰 곳을 선정해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안전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네트워크 취재 현장입니다. 오늘은 순천을 연결합니다. 김다은 앵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최 앵커는 날마다 다니던 길을 하루아침에 통행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겠어요? 길이 갑자기 막히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개인 소유의 땅이지만 오랫동안 도로로 이용되는 곳이 종종 있는데요.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해 통행이 제한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6가구가 사는 고흥의 한 마을. 철제 구조물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인 1명이 겨우 오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랫동안 마을 진입로로 이용했지만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길을 막은 겁니다. 나가 쓰려고 내 땅인데 저가서 어디 쓰겠어요? 사람만 댕겨라. 이건 천길이 아니다. 길이 막히면서 주민들은 수백 미터 떨어진 농로를 이용해 마을을 오갑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농로를 차량과 농업용 기계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마을 분위기는 삭막해졌습니다. 농기구가 지금 일로 못 다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돌아다니는 그런 현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 길 하나 때문에 너무 지금 갈등이 심합니다. 어르신을 보려도 인사할지도 모르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리산의 한 마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법정 도로가 없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해왔는데 땅 주인이 군청에 도로를 정식으로 내라며 철제 울타리를 세운 겁니다. 울타리 안쪽에는 펜션 3곳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사실은 그 짐이랑 뭐랑 먹을 음식 같은 것들도 다 싸갖고 오는데 차가 일단 진입을 못하니까는 그런 것들도 불편하고 소방차나 뭐 구급차 같은 것들이 와야 되는데 진입을 못하고 있으니까는 지자체는 사유지란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지로서 이렇게 역할이 없으니까 도로로서 저희들이 매입 의사가 있다 군에서는 또 그렇게 또 전달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잇따르는 사유지 도로 분쟁. 뾰족한 해법 없이 주민 간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최근 남해안에 해파리떼가 자주 나타나 올해 첫 주의 단계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등량만에 보름달물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전남 해역에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각각 발령하고 해파리 제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전남 최대 규모의 고압산소 치료센터가 순천 성가룰로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그동안 전남대 병원과 목포 한국병원만 고압산소 치료기를 보유해 산업시설이 밀집한 전남 동부권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번에 22억 4천만 원을 들여 성가룰로 병원에 고압산소치료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가 전라남도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그랜드 ICT 호남 권역 거점 연구센터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순천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아 오는 2022년 고흥군에 완공될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연구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광양 지역 어린이집 6곳의 개원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광양시는 현재 24%에 이르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오는 2022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해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6곳씩 늘릴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이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폭우로 인해 순환 사고가 반복되는데요. 소방관들이 순환 구조 상황을 가정해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강물에 떠내려가며 허우적거립니다. 몇 해 전 영산강에서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유속이 빨라지면서 벌어진 아찔한 상황. 다행히 출동한 119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런 순환 사고를 대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 낚시객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구조대원들이 긴급 출동합니다. 고속정. 드론 지금 접근 중. 확인 바람. 구조대가 접근하기 전에 수색 드론이 허우적대는 사람을 확인하고 위치와 영상을 대원들과 공유합니다.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고 구명보트가 다가가 물에 빠진 낚시객에게 튜브를 던져 구조합니다. 태풍과 폭우로 인해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순환사고. 강가하천은 바다와 다르게 수심이 제약가이고 유속이 빨라 순환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순환사고는 모두 186건. 이 가운데 102건은 기록적인 폭염이었던 2008년에 발생했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더위와 대형 태풍 서너 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순환사고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커진 겁니다. 주변에 있는 숯불이나 나뭇가지를 잡고 없을 경우에는 물에 뜰 수 있도록 하늘을 보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방당국은 하천이나 물가에서는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말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외국산 농산물 수입과 소비 패턴의 변화로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의 인기가 예전만 못합니다. 그런데 몇몇 품목은 1차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품으로 변신을 시도하면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바닷바람을 쐬고 자란 모신잎을 따는 농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몇 년 동안 주춤했던 매출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대학볕 아래에서의 작업도 흥이 납니다. 지금은 분말이어서 여러 가지 다양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아마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작물 육소법에 따라 영광의 모신잎이 올해 농촌진흥청 기술지원 사업에 선정돼 이미 관련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로 떡을 찌는 데 활용했던 모신잎이
국수와 아이스크림으로 변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신잎 수요가 갈수록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미래가 불투명했던 농가에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일거리가 많이 생긴다 해서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농업진흥청과 함께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농 기촌하신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기술 지원을 받은 충북 괴산군의 인삼 등 5개 지자체 특산품은 매출이 40% 이상 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영광 모신잎도 30% 이상의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영광뿐만 아니라 장성 사과와 감도 이 사업에 선정돼 사과떡과 사과 과자 등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2021년까지 총 20개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성공 모델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변신을 시도 중인 농산물 가공품의 국내 유통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중국 베이징시가 코로나19 방역 전시 상태를 선언했습니다. 감염자 숫자가 계속 느는 데다 2차 확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강민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베이징의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 106명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 또 27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13일과 14일 36명씩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폭은 조금 둔화됐습니다. 7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진행했고 이젠 범위를 확대해 신파리 농수산물 시장을 다녀간 20만 명을 특정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는 봉쇄 지역을 확대하고 방역 단계를 다시 상향 조정하는 등 전시 상태를 선언했습니다. 按照科学、精准、有效抓好防控的有关要求，全市社区防控工作迅速进入战时状态。 베이징발 2차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허베이성과 랴오닝성, 스촨성에서 신파디 농수산물 시장과 관련된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오늘 사이 허베이성에서 4명, 스촨성에서 1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전파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파디 시장의 수입산 연어 절단 도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신파디 시장이 최초 감염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 2명은 이미 지난 4일부터 증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러스가 이미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확산됐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 상황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생선 가게나 일식집이 개점 휴업일 정도로 베이징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오늘도 광주는 한낮 기온이 29.9도까지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내일은 구름에 의해서 햇볕이 가려지고 또 밤에는 전남 남서해안에 비가 시작이 되면서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모레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우량 살펴보시면 광주 전남 지역에 10에서 40, 남해안 지역은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은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는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4도, 광양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목포 24도, 영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고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의 예고대로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진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7을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